자, 92쪽 외계행성 탐사. 그림은 어느 외계행성계의 시선 속도를 관측해서 나타냈다 이건데,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외계행성 탐사 중에서 첫 번째 나온 얘가 이제 도플러 효과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도플러 효과가 이제 뭐를 이용한 거냐? 얘는 시선 속도 변화 내지는 파장 변화, 이걸 이용해서 찾아내는 방식이다. 그러면 도플러 효과 식이 여기서는 잘 안 쓰고 나중에 뒤에 우주 팽창에서 많이 쓰는데, 도플러 효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시선 속도 V는 고유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를 구해. 이걸로 구한다고. 그러면 고유 파장이 똑같다면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얘네 둘이는 비례한다. 즉 파장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시선 속도 변화가 일어난다. 다시 파장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시선 속도 변화도 크다. 이 얘기야. 얘네들이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거라고. 그러면 내가 행성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행성이 너무 멀리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측이 안 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탐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도플러 효과다 이건데, 별이 내가 여기서 이제 쳐다보고 있어. 내가 쳐다보는 방향을 시선 방향이라고 한다. 좀 더 밑에다 보자.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쳐다보는 방향을 시선 방향이라 그래. 그러면 내가 쳐다보는 방향으로 멀어지는 속도를 시선 속도라고 한다고. 시선 속도. 그랬을 때 별이 여기서 내가 쳐다봤더니 이렇게 돌고 있었대. 어딘가의 중심을 기준으로 별이 이렇게 돌고 있었대. 별이 회전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별이 여기부터 볼게. 여기 있을 때, 별이 여기 있을 때 반시계로 돌고 있는데, 여기 있을 때는 별이 돌아가는 공전 속도가 V였대. 그럼 내가 쳐다보는 방향에 대해서 속도 변화가 있니 없니? 이때는 없지. 그래서 이때 스펙트럼 확인을 했더니 얘가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나왔대. 이때는. 그래서 왼쪽이 푸른색 쪽이고 오른쪽이 적색 쪽이라고 할게. 적색 쪽. 자, 그런데 별이 일로 올라왔어. 돌아서 일로 올라왔어. 그러면 이번에는 공전 속도가 이거지?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성분분해하면 시선 속도 요 속도 값이 하나 생겼다고. 요 값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시선 속도 얼마를 갖고 있었대. 그럼 이때 스펙트럼 확인했더니 요때 스펙트럼은 원래는 여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한 이쯤에서 관측이 됐대. 즉 파장이 길어졌다는 거지. 왜? 시선 속도가 생겼으니까. 자, 다시 별이 여기로 올라왔대. 여기로 올라왔대. 그러면 이때는 공전 속도가 V인데 이때는 첫 돌아가는 속도가 그대로 다 시선 속도가 된 거지. 같은 값을 갖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때는 스펙트럼 확인했더니 원래는 여기였는데 파장 변화가 최대로 나왔다는 거지. 가장 컸다 이거야. 즉, 요 지점이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지.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야. 두 번째, 파장 변화량도 최대가 되는 지점이 된다 이거라고. 이 지점이. 자, 다시 별이 일로 왔대. 그러면 이 방향으로 V를 가지니까 쳐다보는 방향으로의 시선 속도 값이 이렇게 다시 나타났대. 그러면 얘도 역시나 스펙트럼 확인했더니 원래 파장이 여기인데 얘보다는 짧지만 어쨌든 파장이 이렇게 길게 관측이 됐다 이거라고. 원래 별보다, 원래 별빛의 파장보다. 자, 마지막 별이 일로 왔어. 얘가 이 방향으로 공전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쳐다보는 방향의 시선 속도 값이 이제는 없지. 그래서 얘는 스펙트럼 확인했더니 원래대로 이렇게 가운데 나왔대.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다시 나왔대. 이제 다 하자. 자, 다시 별이 이번에 일로 왔어. 그러면 이 방향으로 공전 속도 V를 가질 거는데 쳐다보는 방향에 요 속도 성분이 생겼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다가오고 있으니까 스펙트럼 확인하면 원래 여기였는데 원래 파장보다는 짧게 관측이 됐다 이거야. 짧게 관측이 됐대. 자, 다시 별이 일로 왔다고. 그러면 V가 이렇게 생겨. 그럼 이게 죄다 시선 속도가 되는 거지. 죄다 시선 속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스펙트럼 확인했더니 어떻게 됐다? 원래는 여기였는데 가장 짧게 관측이 됐다 이거로. 가장 짧게. 그럼 이 지점도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지. 다만 다가오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멀어질 때는 플러스라고 하고 다가올 때는 마이너스라고 잡는다. 근데 어쨌든 크기는 똑같다. 그리고 파장 변화량이 역시 최대가 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지점. 자, 마지막 별이 여기 있을 때
자, 시선 속도가 공전 속도가 이렇게 돼. 그럼 시선 속도가 이 값을 가질 거니까. 그럼 역시 이때도 스펙트럼 확인하면 원래 파장보다는 짧게 나와. 물론 얘보단 작게. 이렇게 나왔다 이거라고. 됐니? 요게 지금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별의 시선 속도랑 파장 변화 보는 거야. 그랬을 때 만약에 위치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하자고. A, B, C, D 이렇게 바뀐다고 치자. 그러면 첫 번째 A에서 C를 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때는 원래 파장보다 길게 관측이 되는 구간이지. 이 구간은 원래 파장보다 길게 관측이 되는 구간이잖아.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한다? 파장이 길어졌다 해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때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두 번째 C에서 A를 가는 구간이야. C에서 A를 가고 있을 때는 이때는 원래 파장보다 어떻게 나타나? 짧게 나타난다고. 이때는 원래 파장보다 짧게 나타나. 원래 파장보다 짧아지니까 이때는 뭐가 나타난다?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이거야.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이건 간단해. 그런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D에서 B를 가고 있어. D에서 B를 가고 있는 시점은 관측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관측 파장이 길어지고 있는 구간이지. 왜 여기는 가장 짧았고 원래로 되돌아오니까 관측 파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하지만 청색 편이야. 여기는 적색 편이고 관측 파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자, 다시 B에서 D를 가고 있다고. 그럼 이때는 관측 파장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짧아지고 있다고. 이때는 관측 파장이 짧아지고 있는 구간을 얘기한다 이거라고. 짧아지고 있는 구간. 자, 그랬을 때 만약에 행성이 한 개만 돈다면 다시 볼게. 별이 이렇게 돌고 있어. 이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이번엔 내가 여기서 쳐다봤어. 그럼 별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행성이 별과 같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야. 다만 별이 이 뒤쪽에서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행성이 같이 돌려면 행성은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얘네가 서로 계속 같이 돌 수 있어. 내가 뭐 달아놓고 이렇게 돌릴 때 내가 일로 당기면 얘는 온다고. 내가 당기면 얘는 다시 멀어지고.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 이거야. 자, 별이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 그럼 행성은 여기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이거라고. 즉 행성과 별이 공전하는 방향은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부분적으로는. 실제로는 같은 방향이지.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는 건 행성이 하나만 돌 때, 한 개만 돌고 있을 때, 그랬을 때 별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과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아. 이건 같다. 근데 누가 크게 돌아? 행성이 더 크게 돌지. 그럼 행성의 공전 속도는 누구보다? 별의 공전 속도보다 크다고. 별의 공전 속도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거야. 됐니? 그리고 얘 별의 질량이 스몰 m, 여기가 스몰 r이고 행성의 질량이 라지 m, 여기가 라지 r이라면 스몰 m 곱하기 스몰 r은 라지 m 곱하기 라지 r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 관계를 갖게 된다고. 근데 이 관계를 갖게 되는데 봐라. 이거 바꿔서 써보면 스몰 m 분의 라지 m은 라지 r 분의 스몰 r이지. 그럼 적색 편의가 크려면 요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이 값이 커져야 되지. 왜? 별이 크게 흔들려야 적색 편의량이 크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커져야 돼. 그럼 얘가 커지려면 이 둘 중에서 누가 커져야 되니? 라지 m이 커져야 되지. 얘가 커져야 돼. 즉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효과는 잘 나타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자, 줄에다가 네가 뭘 달아놓고 돌린다. 내가 별이다. 달려있는 게 행성이야. 여기다 내가 풍선 달고 돌려. 내 몸이 흔들리니? 안 흔들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다 쌀자루 달아놓고 돌려. 그럼 몸이 어떻게 돼? 휘청휘청거리지? 무거운 게 달려야 많이 흔들린다고. 혹은 질량은 그대로야. 그러면 밖에 있는 게 가까울수록 나한테 작용하는 힘이 클 거야. 그럼 더 많이 흔들린다고. 행성이랑 별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나타난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얘는 별의 질량에 대해서
행성의 질량값이 이 값이 클수록 잘 나타나는 효과다 이거라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나온다? 얘가 사인 그래프 곡선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사인 그래프 곡선을 갖게 된다 이거라고. 그랬을 때 여기가 플러스 V라면 이때는 마이너스 V 값을 갖는다. 그럼 여기는 멀어지니까 적색 편이, 여기는 청색 편이. 그럼 A, B, C, D로 해보면 여기가 어디? A, B, C, D의 위치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대응된다. 근데 네가 쳐다보는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된 궤도면이 나란할 때 그때는 변화가 크게 보일 거야. 근데 얘가 있으면 이 변화 값이 작게 나타날 거야. 자, 이걸 수치적으로 볼게. 자,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궤도면이 이렇게 있어. 나란하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공전 속도가 곧 시선 속도, 여기서 공전 속도가 곧 시선 속도 이렇게 됐잖아. 즉 별의 공전 속도와 시선 속도로 다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궤도가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 있다고 쳐봐. 이렇게 기울어 있다고 쳐봐. 궤도가 이렇게 기울어 있어. 그러면 얘가 기울어진 각이 예를 들어서 60도라고 칠게. 이만큼 60도 기울었대. 평면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2번, 3번 중에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 1, 2, 3번 중에 어디야? 자, 지금 여기 시선 최대되는데 봐봐. 쳐다보는 방향과 나란하게 갈 때가 최대지. 여기가 최대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디가 최대니? 2번이 최대가 된다고. 2번이 나란하니까. 그러면 원래 최대가 되면 V가 나타나야 되는데 얘 공전 속도가 이게 V였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서의 시선 속도는 이 값이지. 이거잖아. 그럼 여기가 60도야. 그럼 여기도 몇 도야? 60도지. 그러면 얼마? V 코사인 60이니까 얼마? 반값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작아져. 그러다가 얘가 수직이 돼 버리면 관측이 안 돼. 얘가 그러면 관측이 불가능하다 이거라.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지. 도플러 효과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완전히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이런 류의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자, 그럼 1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의 시선 속도를 나타낼 때, 자 0 여기다가 선 긋자. 0 시점. 여기다 선 거놓고 푸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 찾을 때. 자 1번 행성의 스펙트럼 아니지. 별의 스펙트럼 보는 거야. 행성계 아니야. 자 2번 A시기에 A시기잖아. 별이 접근이야. 그럼 행성은 후퇴지. 반대니까. 행성은 멀어지고 있다. 맞고. 자 B시기에 식현상. 자 이것도 맞아. 자 두 번째 식현상. 식현상은 가리는 현상이지 별이 행성을 아니 행성이 별을 가리는 거지. 별이 이렇게 있는데 행성이 역시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돌면서 별 앞을 지나게 되면 가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야. 그러면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이때 밝기를 봤더니 밝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왔대. 그러다가 얘가 요 안으로 쏙 들어갔어. 그럼 얘가 점점점 어떻게 돼야 돼? 어두워지겠네. 그러다가 얘가 빠져나오기 직전이 되면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겠지. 그러다가 얘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다시 밝아지겠네. 됐어. 그리고 다시 일정한 이런 형태가 된다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건데, 그러면 자, 요 시간이 T1, 여길 T2, 여기를 T3, 여기를 T4라고 해볼게. 시간을. 그리고 행성의 공전 속도가 V래. 행성의 공전 속도. 그러면 V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속력하고 시간 곱하면 뭐니? 거리지? 근데 뭐야? 딱 요 거리네. 뭐 행성의 지름.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건 행성의 지름을 의미한다고. 자 다시 V 곱하기 T3 마이너스 T1. 이거 뭔데? 이게 뭐야? 별의 지름이지? 이건 별의 지름이야. 그럼 이거 쭉 해봐. 나누기 해봐. 뭐야? 별에 대해서 행성의 반지름의 비를 시간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고. 시간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면
식현상은 언제 잘 나타나냐? 가리는 거니까. 별의 크기에 대해서 행성의 크기가 어떨수록 크면 클수록 잘 나타나는 방식이 식현상이다 이거야. 별의 크기에 대해서 행성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잘 나타나는 방식이 식현상이다 이거라고. 많이 가려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만큼 가린 건 전체 별에 대해서 행성이 가린 정도잖아. 행성의 면적이랑 상관 있는 거지. 이거는 어떤 면적을 가려 나간 상황이다 이거야. 어떤 면적을 가려 나간 상황이다. 다시. 야, 별이 이렇게 있었거든. 행성이 1번, 2번, 3번 행성이 이렇게 지나갔대. 얘네들의 공전 속도는 똑같대. 완전히 똑같았대. 근데 얘 가려진 그래프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대. 이런 식으로 나왔대. 지금 요거는 여기 T식이래. 이때 본 거래. T일 때. T일 때 봤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이만큼 어두워지게 된 건 1번과 2번과 3번이 합쳐져서 나타낸 효과잖아. 그러면 요만큼의 효과는 누구 때문이야? 1, 2, 3번 중에 누구 때문이야? 제일 먼저 빠져나간 애가 3번이지. 얘는 3번 때문이지. 요만큼의 효과는 누구 때문이다? 2번 때문이다. 이만큼의 효과는 1번 때문이다. 근데 여기 숫자가 나온 거야.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너무 큰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4분의 1. 여기가 8분의 1 나왔어. 그럼 행성의 반지름의 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행성의 반지름의 비. 자, 봐봐. 1번은 별 전체 면적이 얼마를 가렸어? 2분의 1을 가렸어. 1번은 2분의 1을 가렸어. 자, 2번은 얼마를 가린 거야? 여기서 2분의 1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 4분의 1을 가렸지. 얘는 전체 면적이 4분의 1 가렸어. 3번은 몇 번? 얼마? 8분의 1 가렸잖아. 됐어? 그러면 1번, 2번, 3번의 면적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4대 2대 1이지. 면적의 비가. 그럼 반지름의 비는 루트 씌워야 되니까 2대 루트 2대 1 나온다 이거라고. 2대 루트 2대 1. 요 가리는 건 항상 면적의 비다. 반지름의 비가 아니라 면적의 비라는 거. 면적의 비라는 거. 그리고 이 식은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나란하지 못하면 못 써먹는다.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별이 있었는데 1번 방향으로 지나가는 애가 있었고 이게 별의 중심이면 이렇게 2번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나란하게 쳐다본 게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중심을 지나가는 게 나란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행성이 이렇게 진입을 하니까 저 식을 쓸 수 있다고. 근데 1번 지나갈 때 확대해 볼게. 1번 지나갈 때는 1번 행성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잖아. 1번일 때는. 그러면 얘가 다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럼 요만큼의 공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하다. 나란하지 않을 때는. 나란할 때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이건 나란할 때만. 그래서 도플러 효과와 식현상의 공통적인 점은 주기적인 현상을 관찰할 때 나타난다는 거고, 주기적인 현상을 관찰할 때. 두 번째,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수직이면 관측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럼 식현상이 일어나는 위치는 항상 어디냐?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었다면 내가 여기서 쳐다보면 식현상이라고. 그럼 항상 식현상은 별이 나한테서 가장 멀리 있을 때, 이때 나타난다. 항상 멀리 있을 때. 그러면 별이 시선 속도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뀔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지. 그러니까 식현상이 일어난 지점 항상 어디? 여기 C지점. 여기가 식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거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요때가 식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이 된다 이거라고. 됐어? 자, 그럼 다시 볼게. 자, 3번. 비시기의 식현상 아니지. 요때 일어난다고. 4번. 시선 속도가 플러스일 때 중심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마이너스는 중심별이 가까워질 때. 자, A 시기에 중심별의 청색편이 그러네. 접근. 자, B 시기는 별이 멀어지는 거잖아. 별이 적색편이. 그럼 행성은 보이지 않지만 보였다면 청색편이지. 행성은 가까워져야 돼. 자, 행성의 공전 주기 여기서부터 별의 공전 주기랑 행성의 공전 주기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대략 16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할수록 변화량이 크다 그랬지? 기울수록 잘 안 나타나고, 자, 행성의 질량이 작고 중심별과의 거리가 멀어. 그러면 잘 안 나타나겠네. 시선 속도 변화는. 그러면 중심별의 움직임이 감소해서 관측에 불리한 거지.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다. 자,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중심별과 공통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중심별의 질량이 작대. 그러면 중심별과 공통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고, 중심별의 질량이 작으면 둘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고, 그치? 많이 흔들리고, 행성과 공통 질량 중심 사이 거리는 감소하게 된다. 그럼. 자, 관측 시작 후 4일과 12일 이때잖아. 이때 시선 속도가 0이야. 이거는 얘가 수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야? 공전 방향과 시선 방향이 수직인 거지. 궤도면이 수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자, 2번 볼게. 2번. 자, 2번은 식현상 그래프네. 2번은 식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래프야. 식현상. 근데 이제 작년 수능에서 이 식현상을 이용한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왔거든. 작년 수능에서 20번 문제가 요거 이용한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률이 3%였어. 다 틀렸지 그냥. 기출문제 풀어봤으면 봤을 거야. 근데 그게 수능 시험장에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야. 그건 과한 거야. 그런 문제는 내면 안 돼. 못 푼다. 절대로.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 그따위로 내면 절대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상황은 생각조차가 불가능하다. 그냥 그거 맞춘 애들은 그냥 잘 찍은 애들이야. 기억 니은 찾고 나서 잘 찾는 그런 거다. 그게 문제야. 궁금한 사람 기출 작년 수능 확인해봐. 그리고 20번 문제야. 회복 안 되면 들고 오고. 작년 수능 20번 문제다. 기출 문제집은 다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하나 정도는 누구 거든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누구 거든. 내가 얘기했지만 누구 거든 상관없으니까. 근데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 걸 풀든 상관은 없지만 지금 니네는 어려운 거 풀지 말라 그랬어. 어려운 거 말고 꼭 풀어야 되는 문제 위주로 먼저 풀어라. 기출, EBS 이거 먼저 일단은. 그거 다 해결하고 나서 네가 풀고 싶은 거 풀어도 되는데 일단 그거 먼저 해결해. 그래야 나머지 풀어. 그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자, 2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 식현상이래. 자, A는 공전주기네. C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B는 가리는 정도지. 자, 1번. A 기간은 공전주기 맞고,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됐어. 그럼 가리는 건 4배지. 면적이 가리는 거니까 4배. 자, C 기간에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했대. 자, 그럼 어디야? 식현상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네. 그러다가 일로 넘어오는 거니까 청색편이 일어나다가 적색편이지. 그러면 적색편이가 먼저 틀렸네. 청색이 먼저.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대. 그럼 뭐야? 공전궤도 장반경이 증가하니까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그럼 A하고 C가 증가하겠네. 자, 반지름의 비례. 지금 보면 얘 1000이라고 하자. 1000이면 얼마를 가린 거야? 5를 가렸지? 그럼 몇 대 몇이야? 200대 1이야. 근데 이게 반지름의 비가 아니라 이게 면적의 비지. 그럼 반지름의 비는 루트 200대 1이지. 루트 200대 1. 자, 6번.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거의 나란한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아니지. 그치? 나란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이거 답 고쳐라. 고쳐라. 나란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다만 거의 나란한 경우에 잘 관측된다. 이렇게 쓰면 맞지. 비스듬해도 쓸 수는 있어. 자,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갈 때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빛을 분석하면 대기 성분을 알아낼 수 있지. 자, 행성의 공전주기가 길어. 그럼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간 시간이 길어졌어. 그럼 유리해? 불리하지. 왜? 한 바퀴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럼 관측이 불리해. 그래서 얘는 질량이 클수록 좋은 거고, 얘는 크기가 크거나 궤도 장반경이 작아야 돼. 궤도 장반경이 너무 크면 식현상으로 찾아내기가 힘들어. 아니, 한 바퀴 돌아오는데 1000년 걸려. 그럼 어떻게 볼까 이거? 못 본다고. 자, 9번.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동안,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별이 여기 온 거니까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고 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요 구간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날 수는 있겠네. 나타날 수는 있지. 자, C 기간 동안 행성은 관측자로부터, 행성이잖아. 별이 C 기간이면
접근하다가 멀어지고 있지. 그럼 행성은 멀어지다가 가까워지는 거네. 행성은 멀어지다가 가까워진다. 맞네. 그래서 요거 6번은 고치라고. X. 6번은 X로 고쳐라. 자, 세 번째. 중력 렌즈 현상이야. 중력 렌즈 현상.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에 이제 세 번째. 간접 탐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우는 게 딱 세 개인 거야. 도플러, 식현상, 중력 렌즈. 중력 렌즈 현상은 여기다 볼게. 중력 렌즈는 얘가 이제 앞에 애들이랑 차이점은 얘는 주기적 현상이 아니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일어나고 말아. 두 번째, 쟤네들은 둘 다 중심별의 어떤 변화를 보는 건데 얘는 배경별을 관측하는 거야. 얘는 배경별의 변화를 관측하는 거야. 배경별의 변화를. 그리고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경우는 시선 방향이랑 공전 궤도면이 수직이어도 볼 수 있는 방식이야.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수직이어도 얘는 관측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거라고. 그래서 보면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중심별이 있어. 근데 뒤쪽에 배경별이 쓱 지나가면서 내가 이 배경별을 쳐다본 거야. 그러면 이 배경별이 내가 쳐다보는 방향에서 점점점 나란해지게 되면 나한테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을 거니까 점점 밝게 보일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와? 점점 밝게 보일 거야. 그러다가 이 뒤로 가면 이 별에 의해서 가려지니까 안 보이다가 얘가 다시 나타나면 다시 이렇게 밝기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관측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장 밝게 나왔어. 얘가 요 뒤에 있을 때.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가려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 빛이. 그래서 봤더니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있으면 질량 때문에 이 공간이 휘어져서 이 별빛이 휘어서 이렇게 다 들어왔다는 거지. 이 별빛이 이렇게 휘어서 다 들어올 수 있었대. 그래서 저때 나란하게 있을 때 저때가 가장 밝게 보였대. 저때가. 그런데 이렇게 벗어나면서 어두워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팍 밝아지는 순간이 나타났대. 그러면 멀어진 이 별빛이 여기서 지금 휘어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 그럼 여기 어딘가도 공간이 휜 거지. 공간이 휘었다는 얘기는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별 주위에서 빛은 내지 않는데 질량을 가진 애가 있어. 그건 뭐야? 행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행성에 의해서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났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흰색 선 얘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야, 배경별의 밝기 변화야? 이 흰색 선은 배경별의 밝기 변화야? 얘는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배경별. 두 번째. 그럼 이 행성에 의한 중력 렌즈가 나타나는데 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건 중심별이야, 배경별이야? 행성을 가지고 있는 애는 중심별이야. 행성은 중심별이 가지고 있는 거야. 밝기 변화는 배경별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배경별도 행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배경별이 행성을 가지면 다른 배경별 설정해놓고 다시 한다. 중심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중력 렌즈 현상은. 그러면 중력 렌즈 효과가 잘 나타나려면 많이 휘어야 되지. 그럼 많이 휘려면 질량이 커야 돼, 작아야 돼? 행성이 커야 되지. 그럼 행성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 렌즈 효과는 잘 나타날 거야. 그럼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행성은, 외계 행성은 질량이 큰 애 찾겠니, 작은 애 찾겠니? 작은 애 찾아. 질량이 큰 게 중력 렌즈 효과가 잘 나타나는데 얘는 질량 작은 애 찾을 때 쓴다고. 왜 그러냐면 중력 렌즈는 중력 렌즈 효과가 잘 나타나는 애들 찾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도플러랑 식현상으로 못 찾는 애들 찾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크면 중력 렌즈보다는 도플러가 훨씬 더 좋아. 도플러 효과로 찾아. 행성의 궤도 장반경이 작으면 식현상을 쓴다고. 그래서 중력 렌즈로는 행성의 질량이 작거나 혹은 행성의 궤도 장반경이 크거나 그런 애들 찾을 때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중력 렌즈로 찾은 외계 행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라고. 자, 그래서 3번 보면 자, 그림 가는 별 A와 B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시간 순서로 배열했고 나는 가의
관측 기간 동안 이 중 한 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냈다. 자, 이 기간 동안 B는 A로부터 누가 멀리 있대? B가 멀리 있대. 그럼 B가 뭐야? 배경별이네. B가 배경별이지. 그러면 이건 누구? B의 밝기 변화지. 배경별의 밝기 변화니까 얘는 B의 밝기 변화를 본 거야. 그럼 이거는 누구 때문이다? 행성 때문이다. 행성 때문에 나타났다. 근데 이 행성을 데리고 있는 별은 누구다? 중심별이다. 그러니까 누구? A.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건 A다 이거야. 그럼 1번. 나의 기억 시기의 관측자와 두 별 중심은 일직선상.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가장 밝게 보이잖아 이게 지금. 아니지. 자 2번. 나에서 겉보기 등급의 최대 변화량이야. 얘 원래 밝기 1이었어. 근데 얼마 됐니? 3 됐어. 밝기가 몇 배 됐어? 3배 됐어. 근데 1등급 차이면 2.5배 차이잖아. 그럼 3등급 됐으니까 1등급 이상 차이 나야 되네. 그러니까 1등급보다 큰 거지. 1등급보다 작다가 아니라 1등급보다 컸다고. 3번. 나로부터 A가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맞지? 자, 4번.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쓸 수 있지. 다만 시선 방향이랑 배경별은 나란하게 있어야 돼. 시선 방향과 배경별이 수직인 상태면 관측 불가능이야. 자, 5번. 나와 같은 현상은 주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중력 렌즈는. 자, 6번. 나는 별 B의 밝기 변화다. 맞다. 배경별의 밝기 변화다. 자, 7번.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은 다른 탐사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행성을 찾는데 유리하다. 이게 유리하다라는 말이 좀 이상해. 유리하다가 아니라 작은 질량의 행성을 찾는데 이용한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편하다. 자, 유리하다라고 찾는데 이용된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다. 유리하다고 하면 또 질량이 작아야 중력 렌즈가 크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된다 저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 저렇게 보면 되겠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야. 오늘 마지막 주제 4번 생명 가능지대. 마지막 주제. 위에다 할게. 요 위에다가. 자, 일단은 생명 가능지대 말 그대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대인데 이거 이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생명체 있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냐? 물이야. 그래서 얘는 물 존재 가능 구역이야. 물이 있을 수 있는 구역이야. 그럼 물이 있으려면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돼. 너무 낮으면 얼어 있을 거고 너무 높으면 끓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쟤는 누가 결정하냐? 행성의 온도를 결정하는 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행성의 온도를 결정하는 게 누구다? 중심별이다. 중심별의 광도나 중심별과의 거리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질량이라고 써 있긴 한데 자 여기에 태양이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도 별이 하나 있거든. 근데 정확하게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심별이 다 주계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량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데 주계열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하는 방식으로 기억하려면 위쪽에 있는 별은 태양보다 광도가 큰 별이라고 기억을 해. 질량이 큰 별보다는 광도가 큰 별. 그럼 아래쪽에 있는 별은 태양보다 광도가 작은 별이라고 기억하자. 얘는 태양보다 광도가 작은 별이야. 태양보다 광도가 작아. 자, 그랬을 때 보면 보통 여기가 이제 지구잖아. 그럼 지구를 기준으로 봐봐. 태양보다 광도가 큰 별은 지구 정도 위치가 되면 생명 가능지대보다 앞쪽에 위치해 행성이.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가 물인데 그거보다 앞쪽이면 더 빛을 많이 받겠지. 그럼 여기는 무슨 상태? 수증기 상태로 존재할 거야. 물이 다 끓어 있을 거야. 지구 정도 위치면. 근데 태양보다 광도가 작으면 생명 가능지대가 뒤니까 더 추울 거야. 그럼 여기는 얼음 상태로 있을 거라고. 얼어 있을 거라는 거지. 얼어 있다. 그럼 다시. 그러면 광도가 큰 별. 이렇게 광도가 큰 별은 지금 보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어떻게 돼 있어? 태양에 비해서 멀어져 있어. 태양에 비해서 멀어져 있어.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 폭은 넓어져 있다고.
생명간의 폭은 넓어져 있어. 그럼 얘 폭이 넓으니까 물 존재 확률이 크겠지. 이렇게 되면 물 존재 확률이 클 거야. 근데 물이 존재할 확률이 커. 그러면 생명체 존재 확률이 크냐? 그럼 틀려. 왜? 생명체 찾은 적 한 번도 없어. 그럼 생명체 존재 확률이 크다는 말은 다 틀려. 생명체 없으니까. 물 존재 확률은 크지만 생명체는 없어. 왜 없냐? 얘는 광도가 커서. 광도가 너무 크면 별의 수명이 짧아. 별의 수명이 짧아서 생명체들의 진화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생명체가 발견될 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 별의 수명이 짧다는 거 말고 문제상에서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쓰냐면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써.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이런 식의 표현을 더 많이 쓴다. 됐니? 자, 두 번째. 광도가 작아. 광도가 작으면 얘는 생명 가능지대에 가까워졌어. 가까워졌고 그리고 폭은 좁아졌어. 하지만 별의 수명이 짧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 거지.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냐? 역시 없다. 왜? 가까워져서 없다. 가까워지게 되면 별이 행성에 작용하는 힘이 커지는데 별은 항상 행성에 어떤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냐면 행성의 자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 그럼 얘가 가까워지면 행성의 자전 주기가 지 혼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있잖아. 이게 길어져. 이게 길어지게 돼. 그럼 행성의 자전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행성이 자전 주기하고 공전 주기가 같아질 수도 있어.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동주기 자전이라 그래. 이걸 동주기 자전이라고 불러. 동주기 자전. 그러면 이게 상황이 자 별이 여기 있는데 요렇게 행성이 돌고 있어. 반시계로. 근데 여기서 지 혼자서도 반시계로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디 빗바는지 알고 싶어서 깃발을 하나 갖다 꽂아놨어. 그럼 반시계로 돌아서 일로 올라와. 그럼 깃발 이렇게 꼽혀 있지. 일로 오면 깃발이 이렇게 꼽혀 있고 얘는 이렇게 꼽혀 있어. 저 깃발 꽂힌 데만 빛을 받는다고. 타 죽어. 깃발 꽂힌 데 있으면. 그럼 깃발 꽂힌 데 반대 있으면 얼어 죽어.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 이거라고. 됐니? 근데 이제 여기서 응용되는 문제는 어떤 형태의 문제냐면 이런 거야. 자, 별이 A가 있고 B가 있고 중심별이 A, B, C가 있었대. A, B, C 중심별이 있었는데 A의 생명 가능지대가 0.3에서 기역이었대. 범위가. 그런데 B는 생명 가능지대가 0.9에서 1.2가 나왔대. 얘는 1.2가 나왔대. 그리고 니은은 T는 니은에서 2.0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딱 보면 A, B, C 중에 광도가 제일 큰 별이 누구다? C다. 왜? 생명 가능지대가 제일 머니까. 그러면 B는 생명 가능지대 폭이 얼마 나왔어? 0.3이 나왔지. 그럼 얘 폭은 0.3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지? 그럼 기역의 크기는 얼마보다 작아야 된다? 무조건? 0.6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지 얘는. 얘는 0.6보다는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그럼 다시 얘는 0.3보다 무조건 커야 되지? 그럼 니은에 들어갈 건 얼마보다 작다 무조건? 1.7보다 무조건 작다. 그래서 간혹 문제에 니은 마이너스 기역은 몇보다 작다. 이런 거 나와.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가 응용되는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광도가 크면 폭이 무조건 넓게 나와야 된다 이거라고. 광도가 크면 폭이 넓게 나와야 된다. 이런 류의 문제들이 생명 가능지대 나오는데 뭐 요즘에 생명 가능지대 문제를 자주 내지는 않는다. 문제에 자주 출제하는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고. 자, 그럼 이제 그림 봐봐. 그림 보면 A가 제일 멀어 지금. 그럼 A가 광도는 이렇게 되겠지? 이게 주계열이면 질량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주계열이 아니면 성립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광도라고 기억하고 표현해 그냥 차라리. A가 광도 크고 B 태양 그 다음이 B가 된다 이거야. 1번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생명 가능지대 위치는 중심별도 멀어진다. 왜? 지금 얘는 주계열성이니까 질량 큰 게 광도 큰 거지. 2번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생명가지 폭이 넓어진다고. 맞지? 주계열성이니까 저런 말 쓸 수 있는 거라고. 주계열성이 아니면 못 써 이런 말. 자, 3번. 중심별 주위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생명 가능지대.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듣겠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골디락스 지대라고도 표현하지. 이걸 골디락스 지대라고도 표현한다. 골디락스가 적당하다는 뜻이야. 이 책에 보면 나와 있거든. 영국 우화. 골디락스라고 하는 여자애가 산에 갔다 길을 잃어. 근데 배가 고파진 거야. 근데 오두막이 하나 보였어. 그래서 그 오두막에 들어갔는데 그 오두막은 곰 3마리가 살던 오두막이야. 근데 곰 3마리가 지네가 먹으려고 스프를 3개를 끓여놨어. 한 마리는 뜨겁게 끓였고 한 마리는 미지근하게 끓였고 한 마리는 차갑게 끓였어. 그럼 이 골디락스라는 여자아이는 어떤 스프를 먹었을까? 배고파 뒤질 것 같아 지금. 그러면 찬 건 맛없으니까 안 먹었을 거야. 뜨거운 건 빨리 먹을 수 없으니까 안 먹었을 거야. 그럼 얘는 미지근한 스프를 먹었겠지. 미지근하다는 뜻이야 골디락스가.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 있어. 골디락스가 적당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이게 문과에서 좀 더 많이 써. 그러니까 뭐 주식을 환매해야 되는 타임을 골디락스 타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딱 적정 시간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어쨌든 골디락스 지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자, 4번. 행성 기역과 니은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왜? 둘 다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가니까. 존재한다 이러면 틀려.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자, 5번. 행성 디귿에는 물이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디귿은 생명의 뒤쪽이니까 얼음이지. 얼음. 자, 별 A의 광도는 B보다 크다. 맞고. 자, HR도에서 A는 태양보다 주계열이니까 좌측 상단 질량이 큰 별이어서 태양의 수명은 B보다 길지. 왜? 아니 짧지. 태양이 질량이 더 큰 별이니까 B보다는 짧아야 된다. 자,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 폭이 넓기 때문에 생명체 존재 확률, 생명체 존재라고 하면 틀리다고. 물 존재 확률이 높다. 생명체는 없다. 10번.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길어져서 생명체 존재 확률이라고 하면 틀린다고. 물 존재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뒤에 5번, 6번 있는데 이거는 은하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마저 정리를 할게. 다음 주에 올 때 스텝 2 기출문항 외계행성 탐사랑 생명 가능지대 정도까지는 한번 풀어보고 와라. 풀어보고. 그래. 여기까지 볼게.